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장순원 기자부터 만나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생숙, 네. 생활형 숙박시설. 네. 현재 문제와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도 뭐 여전히 불법이고 이제 숙박시설이니까 네, 거기 살면 안 숙박시설인데 됩니다. 거기 이제 소유주분들이 직접 거주하는 거 불법이고 다만 이행강제금 이게 불법인 경우에 이제 적발이 되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는데 예. 그것만 올해 말까지 유예가 된 상태고 그러니까 호텔을 분양받고 그냥 거기서 사시는 거예요, 그죠? 네. 아파트처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손님이 안 오는 걸 어떻게 놀리냐?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5만 명이 모여서 네. 예. 아 이거 우리 이제 비아파트 연대라는 걸 꾸려서 이 생활형 숙박시설도 준주택, 뭐 오피스텔처럼 준주택으로 인정해달라라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달라고 국회에 청을 넣었거든요. 오피스텔에서 거주도 가능하니까 네. 생활형 숙박시설도 그런 쪽으로 분류해주면 되지 않냐? 네, 그랬더니 이제 국회에서 답변을 내놨는데 예. 생활형 숙박시설은 이제 식사와 세탁, 청소 같은 게 결합된 새로운 주거 형태이니까 예. 준주택 포함 여부를 정부가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어디서요? 긍정적으로 대답했네요. 국토위. 국토위, 국회에서. 국회 전문위원실에서 요렇게 국회에서. 여기 보여드리면 뭐 근데 이제 전제를 다른 게 뭐냐면 주택과 유사한 수준으로 필수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준주택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왜 그 전에 21년도에 준주택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줬잖아요. 다만 복도폭을 이 생숙은 1.5m밖에 안 되는데 1.8m로 늘리고 예. 그 지하 주차장을 오피스텔은 세대당 한 대인데 여기는 뭐 200제곱미터당 한 대니까 뭐 두어 세대에 한 대 꼴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주차장 면적을 넓히면 오피스텔로 전환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다 지은 거를 그렇게 넓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전환이 안 됐는데 국회 답도 그런 오피스텔처럼 준주택의 어떤 일정한 요건을 맞추면 해주라. 뭐 쓸데없는 소리 했네. 오피스텔 규격에 맞추면 오피스텔로 봐줄게. 그거네요. 네. 그 말이네. 근데 그게 원래 그렇게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건데. 말도 안 되지 그거. 사실상 왜 2%를 CF 촬영 안 하고 2%를 왜 영화배우로 캐스팅 안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미안하다. 너도 네가 그럼 정우성이랑 똑같이 생겼으면 내가 해줄게 하는 얘기랑 뭐가 다릅니까? 내가 그렇게 생겼으면 내가 이 아쉬운 소리를 왜 해요? 네. 이제 그래도 뭐 소유주분들은 어쨌건 국회에서 레지던스가 새로운 주거 형태라는 걸 인정받았다. 예. 뭐 제도개선 검토를 한번 그렇게 희망하시겠죠. 예, 권고를 했으니까 우리 한번 해봐야 된다 이렇게 하고 계속 이제 준주택으로 이제 준주택에 포함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정부 측에서는 아직은 뭐 기존의 입장 준주택으로 넘길 수 없다. 이거 그렇게 해주면 너무 특혜다. 네, 형평성에 어긋난다. 뭐 예를 들어서 근생 빌라 있지 않습니까? 근린생활 시설을 빌라로 개조한 불법 건축물, 뭐 농막, 그다음에 지금 주거 시설로 뭐 전용하고 있는 콘도 이런 것들도 다 그러면 준주택으로 인정해달라 그럴 텐데 그때는 어떻게 얘기하며 또 지금 여기는 이제 주차장이나 이런 게 좁기 때문에 그 생숙이 들어간 근처에는 주차난이 좀 심각하고 그리고 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학교 보낼 거 아니에요, 애들. 예. 그러니까 그 주변에 이제 아파트나 이제 그 거주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 저런 것들 고려하면 좀 어렵다 준주택으로 인정해 주는 게. 왜냐하면 준주택으로 인정해 주면 월세도 받을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지금으로서는 불가하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야, 그거 그때 한참 생숙 뭐 투자하기에 좋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1가구 2주택 안 들어가요. 예. 뭐 그래서 네. 생숙을 막 뭐 분양 받으세요. 막 그런 광고도 제가 많이 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사실상 그때 막 광고할 때 이거 그냥 오피스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서 그냥 팔았던 거잖아요. 사실 그랬죠. 그러면 그때도 최소한 오피스텔 규격에는 맞춰서 생숙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네. 좀 복도도 오피스텔만큼은 넓히고 네. 주차장도 오피스텔만큼은 조금 만들고 그 나중에 혹시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게 사실상 오피스텔 비슷하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되잖아요. 그럼 돈이 많이 들었을까요? 돈이 많이 아니, 들죠. 당연하죠. 그럼 분양가 올라가는데
내 거 안 팔리죠. 아니 그러면 안 대표님은 왜 장순환 기자님한테 연봉 5억 주지 왜 안 줍니까? 답답해서 하는 소리구나. 답답해서 안 되는 건데 지금 아니 해달라고 또 하니까. 1.5 이상 내면 된다고 하면 1.5만 내는 거고 어. 200제곱미터당 주차장 한 대씩 내세요라고 하면 200제곱미터 계산해서 딱 그만큼만 해야 남죠. 맞죠. 뭐 그러니까 당연히. 업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예. 그게 되게 남는 장사잖아요. 예. 우리 이거 오피스텔입니다 사실상 어. 하고 건축물 지을 때는 이제 뭐 주차장도 좁게 만들고 복도도 작게 만들면 투입되는 비용이 적으니까 훨씬 더 많이 남겨 먹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하여튼 이런 지역에 생숙을 지어놓고 오피스텔 혹은 아파텔이라고 이제 분양을 했던 거죠. 광고를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뭐 불안전 판매인데 그 계약서 상에서는 이게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게 아마 거의 다 명기가 돼 있을 테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소송으로 갔을 때는 네.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소비자들이 보상받기는 쉽지 않다. 네. 그래서 2%가 그때 이제 기발한 솔루션을 낸 게 예. 좋아. 그러면 숙박시설이라고 하고 숙박시설로만 써라. 그런데 101호 분양받은 사람이 102호에서 1년 내내 숙박해라. 102호 분양받은 사람이 101호에서 1년 내내 숙박해라. 그리고 서로 숙박료를 주고 받아라. 그러면 숙박한 게 되지 않냐. 이게 꼼수지 꼼수. 아니 숙박을 무슨 어떤 방식으로 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예. 아니 그 진짜 말씀하신 이후에 예.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고요. 이제 여기는 30채 이상을 이제 모아야지 숙박업 등록을 할 수 있으니까 예. 협동조합 같은 걸 만들어서 음. 이제 30명을 모아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협동조합에다가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생숙을 임대를 주고 네. 그분들이 이제 일종의 사업을 한 다음에 네. 수익을 쉐어하면 음. 사실상 그리고 이제 그 협동조합과 이 소유자들이 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2년 장기 숙박 계약, 예. 뭐 1년 장기 숙박 계약 뭐 이런 계약을 맺는 형태로 해서 이제 조합을 꾸려서 그렇게 구성을 하면 이행강제금을 피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약간 꼼수 같긴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말은 되는 네, 것 같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어. 처음엔 좀 있었는데 예. 일단은 이제 현실에서 30명 모으기도 쉽지 않고 30명 모은 다음에 조합이나 뭐 법인을 만들려면 출자금도 내고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웠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더 결정적인 건 이행강제금은 연말까지 유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장 급하지 않으니까 아. 약간 일이 진척이 안 돼서 지금까지 그렇게 조합을 만들어서 요 이행강제금을 피하기 위해서 조합을 만든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다고는 해요. 요즘에 이제 뭐 많이 이제 얘기되는 거는 위탁사들 중에서 좀 규모가 작은 데에다가 예. 자기 거 그냥 뭐 월 한 10만 원 정도 내고 맡겨서 음. 그분들이 운영을 해서 그 수익금을 이제 다시 돌려주면 이제 내가 내 집에 살면서 이행금 내지 않을 수 있는 뭐 그런 식의 어떤 그렇죠. 네. 다만 이게 숙박업이니까 부가세를 예, 내야 맞습니다. 될 거고 한 달에 예를 들면 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200만 원을 내면 월세로 주고받으면 220만 원을 내고 20만 원은 나라에다 내고 그러나 그 부가세를 내가 돌려받을 방법은 뭐 별로 없기는 하죠. 이게 뭐 부가세 때문에 안 내주면 뭐 탈세 혹은 이런 이슈도 있고 내주면 뭐 돈이 수지가 안 맞고 해서 이 위탁사 업자들도 이제 이런 방식은 이제 아닙니다. 근데 2%가 솔루션을 하나 내주면 한 달 월세를 네. 10만 원으로 해요. 네. 그럼 만 원만 부가세 내면 되잖아요. 예. 근데 어차피 나도 싸게 어차피 서로 주고받기만 할 거니까 네. 월세 많이 받아봐야 부가세만 더 내지 뭐 어차피 나도 내야 될 월세니 네. 30칩이 모여서 한 달 월세를 10만 원으로 하시고 네. 만 원 부가세는 그냥 나라에 내는 걸로 네. 그렇게 아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시더라도 네. 혹은 조합을 만드시더라도 현행 법 체계 안에서는 아마 불법으로 이제 될 겁니다. 왜요? 사실 숙박과 주거의 구분이 애매하잖아요. 애매하긴 한데 예. 이제 실질을 보자는 거죠. 법의 취지는 그리고 정부의 취지는 여기 잠깐만 제가 예전에 요걸 하나 준비해왔는데 숙박업의 정의. 예, 이게 이제 뭐냐면은 예전에 한번 오피스텔에다가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 하던 분이 이제 과태료 처분을 맞았나 봐요. 예. 근데 이제 그분이 야 숙박과 부동산 임대업의 차이가 뭐냐? 차이가 없는데 왜 미신고 숙박업을 했다고 나는 임대업을 한 건데 예. 우리 나한테 과태료를 내냐? 이건 문제가 있다 하고 이제 헌법 소원을 냈거든요. 아.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이제 재판에서 나온 것들인데
이제 숙박업이 뭐냐면 불특정 다수의 손님, 여기 손님이 좀 중요한데 네. 그러니까 자기는 아니라는 거죠. 일단 손님을 대상으로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과 설비 등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예. 그게 숙박이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실지를 봐도 주거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게 이런 거죠. 제공하는 시설과 서비스가 다르다. 집과 숙박 시설은 좀 왜 숙박 시설은 수건도 주고 뭐 이거 어메니티라고 좀 예. 주고 청소도 네네. 해주고 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사용료, 숙박 시설은 숙박료를 받고 어. 월세집은 뭐 전세집은 그렇게 받죠. 예. 그다음에 독자적 점유 관리 권한 뭐 이 말을 어렵게 해놨는데 숙박 시설에 가면 아침에 누가 밖에서 청소하러 들어와도 우리 깜짝 안 놀래잖아요. 아, 근데 이제 내 집인데 누가 청소하러 들어오면 못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아. 이런 등등등의 여러 가지를 보면 이제 그게 숙박 시설로 이용되는지 아. 주거 시설로 이용되는지는 충분히 공무원이 이제 판단을 해서 예. 주관적으로 보겠다. 뭐 여기 말로는 종합적이죠. 그럼 이걸 하려면 거기 2% 말대로 하면서 수건 보내주고 네. 서로 각자 키 갖고 있어서 네. 청소해주는 사람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질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엔 아파트 중에서도 네. 레지던스형 아파트라고 해서 관리비 조금 더 내면 네. 중간중간 청소도 해주고 아침 1층 내려가면 식당도 있고 심지어 룸 서비스도 해주고 호텔처럼 살게 해줘요. 그러길 원하니까. 그런데 당연히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주거시설에서 그런 식으로 숙박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는 괜찮냐? 괜찮냐? 음. 그게 괜찮으면 음. 원래 아파트들이 요즘 이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제공하는 차세대 아파트입니다. 아니 숙박시설에만 제공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는 아마 요구르트를 주냐 안 주냐가 숙박업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요소였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다들 아시죠? 요즘은 요구르트 안 줍니다. 그때 항상 시대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니 어. 아니 우리는 숙박업 아니고 주거시설인데 아니면 거꾸로 숙박업인데 그 뭐 불특정 다수 좀 애매한 면은 있죠. 그걸 어떻게 애매한 그걸 가서 야 너희들 이거 있으나- 숙박 아니야라고 어떻게 얘기하냐는 거죠. 근데 아무리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계약을 했다 여기 뭐 평수가 동일한지 모르겠어요. 옆 동이랑 자기 집에 여기 이분들의 주장은 자기 집에 자기가 왜 들어와서 살지 못하느냐인데 동을 바꾸는 것도 조금 뭐 평형이나 이런 게 다를 수도 있고 네. 동을 자기 집에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에다가 이걸 임대를 맡기고 자기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제 소유주잖아요. 네. 소유주가 들어가는 형태가 될 테고 뭐 그러니까요. 네. 하여튼 정의상으로는 그 애매한 면은 있으나 있지만 현장에서 어쨌든, 예를 들어서 지금 정의상은 건축법상 다른 건 오피스텔을 주거용하고 사무용으로 구별할 수 없지만 네. 국세청 공무원분들은 기가 막히게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비슷하다. 뭐 그거야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냐 네. 전입 신고를 하냐 그게 있는데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의가 있습니다. 네,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는 네. 호텔에서 계속 하는데. 호텔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네. 왜 그때는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생숙에서 서로 살 때는 왜 뭐라 합니까? 라고 누군가 말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2%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저 어디서 들었습니다. 그게 맞죠. 그 네. 말씀하신 게 이제 주거 형태도 변하고 있고 네. 이게 뭐 사실 공무원들이 가서 본다고 하지만 음. 그걸 저도 이 기준만으로는 사실은 아니 근데 주관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거는- 다소 주관적인 결정을 네. 내리는 게 현재의 규정이고 법이니 예. 아마도 그 담당 부처가 어디예요? 국토부예요. 이게 이제 국토부랑 보건복지부가 갈려 있는데 얘네 둘은 뭐 어떤 식이냐면은 이제 생숙으로 해서 뭔가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우선 나가서 숙박시설인데 이분들이 숙박시설로 쓰는지를 확인한다고 해요. 보건복지부가 이제 그거 확인해서 얘네들은 이거 숙박시설인데 숙박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국토부에서 이거 주거용 건축법상 주거용으로 쓸 수 없는 건물인데 예. 왜 숙박이 아닌 상태로 주거용으로 쓰냐? 네,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이행강제 그러니까 뭐 판단은 복지부, 과태료 나- 달성은 국토부. 네, 근데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 롯데 호텔은 자기 집에 사는 건 아니니까 뭐 돌아 자기가 최대주주고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시설을 이용하긴 하지만 여기처럼 명의가 딱 내 걸로 돼 있는 사람이 내가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손님이라는 정의에서 아닙니다. 신격호 회장이 롯데호텔에 365일 거주하는 것과 네. 생숙 분양주들이 아니 꼭 자기가 자기 주소지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면 크로스로 하면 되잖아요. 301호는 302호, 302호는 301호. 그거는 정확히 똑같습니다. 그러니 뭐 왜 교통법규 어긴 거 나만 잡고 쟤는 안 잡냐 하는 말하고 똑같기는 한데 신격호 회장이 롯데호텔에 머물 때는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왜 왜 이거는 생수 그러냐? 그 분양자들이 그 자기들이 분양받은 것에 서로 손님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서 1년 내내 신격호 회장처럼 머무르겠다는데 그건 어떤 근거로 시비 걸 거냐 하면 뭐 답이 좀 궁하긴 할 거예요. 뭐 알겠습니다. 뭐, 요즘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법적으로는 그게 이제 어. 숙박을 할 수 없는 시설에서 숙박을 하게 되니까 예. 이제 생숙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음. 그걸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니까. 사실 음. 법에 어긋난다는 건 뭐 복지부나 국토부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조합 형태든지 뭐 크로스로 간다든지 해도 이게 적발의 문제지 불법이나 편법이 아니라는 건 그러니까 아니에요. 숙박이냐 아니냐는 그냥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게 기준이니까 네.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인다면 당신들은 할 말 없는 거다. 네. 그게 룰이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무슨 생수과 관련해서 대출과 관련된 문제도 있습니까? 뭐 요즘에 대출이 잘 안 돼서 예. 이제 그 중도금이나 잔금을 미납하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다 이제 주거 숙박 논란과도 이어지는데 예. 2021년 이후에 이제 생수를 주거용으로 못 쓴다고 이제 확실히 정부에서 못 박았고 23년 그때 9월인가 이제 이행 강제금을 유예하는 식으로 완전히 준주택 포함되는 걸 완전히 끊었잖아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은행 입장에서 보면 이 생수는 약간 상가 같은 건물이 되는 거잖아요. 주거용 건물이 안 되고 예. 뭐 상가라든지 이게 수익형 상품이 되는데 그렇죠. 이 수익형 상품으로 약간 위험성이 더 커진 데다가 최근에 장사도 잘 안 된다고 하니 수익률을 되게 낮게 잡아서 전체 대출해 줄 수 있는 게 뭐 분양가의 뭐 30-40%? 뭐 여기 마곡 같은데 뭐 20%도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요즘은- 본인 DSR도 물론 있겠지만 예전에는 대출을 많이 예전에는 해줬는데. 예를 들어서 중도금을 뭐 분양금의 한 60%까지 시행사나 뭐 건설사에서 보증을 해줘서 예. 들어갈 땐 60% 정도를 이제 다 해줬는데 예. 이제 잔금 칠 때 잔금 이제 중도금을 잔금 대출을 받아서 갚잖아요. 예. 근데 이제 잔금 대출이 조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돈을 그건 당연하지. 자기 돈을 넣어서 잔금 중도금을- 중도금도 끄고 음. 잔금도 내고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네. 이분들이 처음에는 뭐 여기 생숙 입주할 때 내 돈 뭐 한 20-30%만 있으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광고를 보고 들어갔는데 이제 현장에선 그게 안 되는 거다 보니까 자금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제 뭐 중도금을 뭐 마지막 회차 같은 거 못 낸다던가 잔금 대출로 중도금을 끄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던가 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신용불량이 될 수, 개인적으로 보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하기야 뭐 분양가의 10%씩 매년 이행강제금 물어야 되는 건물이면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예. 불안하긴 불안하니까. 하겠네. 예. 그래서 더욱 더 문제가 생기고 있다. 대출이 좀 좁아드는데 지금 보면 올해 제가 좀 입주하는 데를 봤더니 뭐 송도 힐스테이트 뭐 에디션 600세대 마곡 여기 그때 되게 유명했던 데 있잖아요. 뭐 10억에서 15억 했는데 막 줄 엄청 섰던 마곡 롯데캐슬 네. 루에스트 여기 한 876세대 와. 그다음에 뭐 구리에 뭐 한 172세대 해서 막 올해 입주하는 데만 한 2000세대가 넘는데 예. 이 중에서 그나마 관광지에 정말 숙박용으로 지어진 데는 뭐 해운대에 한 280세대 정도밖에 없고 예. 나머지는 누가 봐도 거의 주거용에 가까운데 이런 분들이 계속 이제 입주하고 또 내년에는 무슨 뭐 안산에 뭐 한 3000세대의 규모의 숙박 생숙이 들어오거든요. 예. 이런 분들이 계속 이제 입주를 하실 텐데 일단 대출도 잘 안 돼. 들어가면 또 뭐 이행 강제금 이슈도 있어. 뭐 이분들 중에서 뭐 전부 다가 뭐 저기 실거주를 위해서 들어왔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예. 예를 들어서 21년 이전에 이제 생숙을 분양받고 실거주용으로 분양받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정말 당혹스럽겠죠. 이런 상황들이. 근데 뭐 제가 이렇게 자꾸 왜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라고 말씀드린 건 네. 실제로 왜 룰이 정확지 않습니까? 숙박과 거주를 어떻게 구별하려고 합니까? 법의 미비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자꾸 이러는 거지. 네. 그 뭐 생숙 분양받은 분들 뭐 용서해 주자 뭐 하는 건 아니지. 밖에서 보기엔 아니
그런 식으로 해서 주거시설로 쓸 수 있으면 우리는 미쳤다고 다주택자는 취득세 더 내고 분양받고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분양가 쌀 거 아니겠어요? 네. 주차장 시설 제대로 안 해놨으면 네. 우리도 조금 주차 불편 감수하고라도 좋은 위치에 그 정도 분양가라면 우리도 분양받고 싶었네요. 뭐 아파트 산 사람은 뭐 바보라서 아파트 샀습니까? 예스. 라는 말씀에 대해서 또 그 말도 옳고요. 네. 네, 그 말도 옳아서 하여간 정부가 기준을 잘 만들어줘야지 이행강제금을 물릴 거면 빨리 물리고 법대로 법 집행을 하든가 아니면 아닌 논리를 잘 만들어주든가 아니면 우리끼리 그냥 이런 식으로 숙박할래요라고 할 때 왜 안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야지 지금은 그냥 선거 전에는 좀 시끌시끌하는 게 안 좋으니까 선거 후로 밀어놓고 복지부 공무원이 가서 그냥 숙박업소 냄새가 나면 숙박업이고 숙박업소 냄새가 안 나면 숙박업이 아니다라는 기준으로 단속하겠다고 하면 그건 정말 최악이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뭐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지 뭐 전혀 제가 뭐 생수기 있거나 근데 중간에 처음부터 구차하지, 왜 이렇게? 국토부의 그 원칙은 하여튼 생숙은 주거시설이 아니라는 원칙은 명확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근데 그냥 근데 이게 오피스텔 비슷한 겁니다 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가고 팔고 하는 거를 그때 왜 그냥 대충 눈 감아줬을까? 갑자기 이렇게 확 그 불타오른 게 2019년, 20년, 21년 이럴 때 부동산이 확 뜰 때였거든요. 예. 그때 이제 사실 좀 늦게 어떻게 보면은 개입을 한 거죠. 국토부에서. 그 전까지는 사실은 이렇게 해놓음으로써 외국인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생수가 빨리빨리 공급하기 위해서 뭐 사실 이렇게 뭐 아파트처럼 주거도 할 수 있고 숙박업소처럼 숙박용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광고를 해도 예. 크게 뭐 개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광고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잘 알아보고 샀어야지. 네. 무슨 몇 억이 애들 장난감도 아니고 네. 그걸 안 알아보고 덥석 그렇습니까 하고 덥석 사면 어떻게 하냐 라는 말도 맞고 네. 현실적으로는 많은 국민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뭐 그 형사처벌을 그럼 제대로 하든가 관리 단속을 하든가 하는 것도 말이 맞죠.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홍콩 H지수와 관련된 ELS도 그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거 앞으로 소비자가 열심히 좀 잘 하셔야죠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은행이 그런 걸 팔지 말았어야지가 맞는 것 같습니까? 안 대표 생각은 어때요? 은행이 팔지 말았어야 되는 것보단 불안전 판매를 잡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불안전 판매가 있었으면 문제고 불안전 판매가 아니면 괜찮다. 근데 결국은 상품 뭐 자체가 죄는 없잖아요. 그러면 계약서에는 다 도장 찍고 사인했고 설명 들었으면 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은행은 의무 면제입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들어보세요. 집중. 이게요. 홍콩 H지수가 반토막 나면 손해볼 수 있어요. 확실히 내 얘기했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까? 한글로 계약서 써놔서 도의상으로는 해줘야지. 진짜 이런 정무 감각은 다 못 받고 싶어. 그 누구에게도 욕 먹지 않은. 야. 도의상으로는 해줘야지. 도의적으로는. 이게 뭐 사실 말씀하신 것도 맞고 네. 이렇게 주거용으로 쓸 수밖에 없는 땅에 이 생수 허가를 내준 지자체도 좀 문제고 예. 사실 국토부도 관리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일 터지니까 1년 미룬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실제로 살고 있는 분들은 답이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답이 잘 중국인 없네. 관광객들이 몰려오면 잘 곳이 없어서 우리나라로 관광을 못 오면 그것도 문제니까. 그렇다고 니들이 리스크 다 안고 호텔로 지어라고 하면 업자들은 못 지을 거고. 그러니 이제 일반 국민들이 하나씩 분양받아서 리스크를 서로 분산시키시죠. 하는 게 생숙인데. 네. 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취지라면 처음부터 그러니까 좀 느리지만 그 길을 갔었어야 되는데 약간 예. 우회로를 정부에서 먼저 쓴 거죠. 편법을. 그러나 그게 무슨 정부였죠? 2011년, 파란색 정부였나요? 빨간색 정부였나요? 12년 이때 됐을 겁니다. 2011년. 네. 11년. 빨간색 정부이네. 그죠? 아마 12년이면 파란색 정부인데 말 잘해야 됩니다 이번에. 12년이 파란색 정부입니까? 모르겠습니다. 겹쳐져 있었나? 제가 네. 지금 그때인데 이명박 아니면 박근혜네요. 네, 그죠? 네. 둘 다 빨갛습니다. 하여튼 잘못됐다 그때 정부가.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생숙 문제. 현재는 그래서 오리무중 답은 없는 상태군요. 답이 없다. 네, 답은 없고 그냥 24년 말까지 가야 되는데 일단 밀어놨고. 뭐 지금 상황이면 이행강제금 10년 내다가 그냥 끝내야 되는 상황이군요. 내야 되는데 실제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 그것도 뭐 약간 퀘스천이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속 여전히 이쪽 분들은 준주택으로 받아달라. 그거 해달라. 네. 이슈는 알겠고요. 네. 장순원 기자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릴 것 같습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쪽으로 가든가, 네. 아니면 준주택으로 봐주고 그냥 본인 거주까지 해서 다음부터 조심하세요로 가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네. 둘 다 논란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도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냥 이거 맞춰봅시다. 저는 그냥 계속 그러니까 준주택으로 포함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할 것이다. 이행강제금도 부과하지 않을 것이다. 미루면서 결국 밀어서 네. 다음 정부로 이야. 밀린다. 진정한 정부 감각. 이야, 진짜 대단한 정부 감각인데. 이번 문제는 있어. 그러니까 지난 장관도 밀었으니 마치 사형제 폐지를 따로 안 하고 계속 미루는 사형 것처럼. 집행은 계속 미루는 거랑 똑같네. 똑같은 거네. 근데 그러면 어쨌건 이분들은 재산권 침해가 그러니까 뭐 본인들의 주장은 재산권 침해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대출도 안 나오고 시장에선 좀 위험한 물건이라고 인식을 할 거 아닙니까? 실제로도 지금 뭐 수도권 쪽에 있는 그렇겠네. 이게 여기 있는 마피가 그렇겠네. 뭐 한 1, 2억 정도 붙었다고 하니까 예. 뭐 그렇긴 할 텐데 그렇긴 할 거긴 하지만 여전히 저는 이제 그런데 계속 이행강제금을 3년만 계속 밀어놓으면 네. 이거는 뭐 이행강제금 안 매기겠다는 뜻이네라고 해서 제값에 거래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확실성은 있죠. 제값으로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조금 싸게 그럼요. 거래될 거다. 그럼요. 그 싸게 거래되면 본인은 분양 받으실 겁니까? 저는 합법적인 걸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법적인 리스크가 해소가 안 됐잖아요. 이게 실제로 이걸 단속하는 게 지자체 공무원분들인데 예. 지자체에서 이걸 할 수 있을까 싶긴 해요. 제대로. 이행강제금. 네. 뭐 이걸 지자체에서 단속해서 복지부나 국토부에 이제 의견을 물어볼 거거든요. 이게 숙박이냐 주거냐 뭐 예. 이런 것들은 이제 판단은 거기서 하겠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단속은 지자체에서 하거든요. 야. 이게 지금 5만 명이요? 몇만 명? 이게 뭐 실제로 19만 호인데 생수기? 네, 19만 호인데 이게 뭐 다 한 분씩 가진 건 아니니까 예. 적어도 뭐 몇만 명 이상은 5만 명 이상은 되겠죠 여기 이번에. 야. 그게 그렇게 많으니 정부가 함부로 못 하는 건데 만약에 그걸 한 건물 하나인데 한 10대 명이 분양받았으면 이행강제금 매겼겠죠? 우리나라는 똑같이 잘못해도 모르겠습니다. 다수가 잘못하면 그냥 그게 용인이 되고 소수가 잘못하면 그냥 그거는 가차 없는 참 이상한 잣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 뭐 정부에서는 한 절반 정도는 약간 다주택자들이 이거 갖고 있는 걸로 보긴 하는데 네. 아니, 그거 누가 갖고 있는 게 무슨 상관이냐고. 매길 건지 말 건지를 정해야지. 그냥 고향 갖고 있다고만 얘기했는데 뭘 그 발끈하고 그러십니까? 아니 그분들의 고향이 전라도인지 경상도인지가 왜 중요합니까? 그걸 왜 조사하냐고 왜? 네. 그냥 그렇다는 거죠. 아니 그걸 왜 조사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매길 건지 안 매길 건지 결정하는데. 네. 장순환 기자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